누군가를 죽이는 건 어떤 느낌일까? 난 그게 정말 궁금해. 아테나는 2015년에 태어난 7살 웃음이 사랑스러운 아이였습니다. 춤과 노래, 겨울왕국, 그리고 특히 핑크색을 너무나 사랑하는 아이였죠. 마지막 법정에선 아테나의 엄마는 딸을 추모하기 위해 머리를 핑크색으로 염색하고 핑크색 옷을 입었습니다. 지역에는 아이를 추모하는 핑크색 물결이 일어났죠. 있어서는 안 될 너무나 어린아이의 죽음이었습니다. 아테나의 부모 제이콥과 메이틀랜드는 아테나가 어릴 때 이혼 후 두 사람 모두 재혼하여 가정을 꾸린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은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죠. 아테나는 오클라호마에서 엄마와 지내고 있었는데 어느 날 엄마가 원인 모를 통증으로 병원 치료를 받게 됐습니다. 그녀의 치료가 끝날 때까지 아테나는 텍사스주 패러다이스에 있는 아빠의 집에 몇 달간 머물게 되었고 말이죠. 아테나는 특히나 아빠 집에 놀러 오는 걸 좋아했습니다. 여기는 넓은 숲과 들판이 펼쳐져 있는 시골 마을이었기 때문이었죠. 아빠와 새엄마 사이의 아이들, 그리고 집 근처에는 사촌들도 함께 살고 있었기 때문에 같이 놀 친구들도 많았고 어디든 뛰어다닐 수 있는 놀이터나 다름없었습니다. 본격적인 사건 소개에 앞서 이 사진을 보시겠습니다. 여기가 아빠 제이콥의 집입니다. 집 부지의 넓이는 10에이커, 약 12,000평 정도로 무려 축구장 6개가 넘는 크기였죠. 먼저 이 건물이 메인 하우스입니다. 내부 리모델링 중으로 사용하지 않고 있었죠. 그리고 이쪽에 있는 트레일러에서는 아빠 제이콥과 그의 새 아내, 2살배기 둘째 아이 이르샤가 임시로 지내고 있었고요. 그리고 여기가 창고 건물인데 임시로 개조하여 제이콥과 새 아내의 3살짜리 첫째 앨리스와 아테나가 함께 지내고 있었죠. 또한 이 집에서 걸어서 2분 거리인 이곳에 아테나의 고모네 집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건은 이곳에서 발생하게 됐죠. 2022년 11월 30일 오후 4시 15분쯤 아테나가 학교에서 돌아왔습니다. 저녁 먹을 시간이 다가오자 새엄마 애슐리는 저녁을 준비해야 했죠. 아테나에겐 다 된 빨래를 건네며 방에 가서 정리를 하라고 시켰습니다. 아빠는 취미로 하는 사냥에 막 나간 직후였고요. 첫째 앨리스는 숙제를 하기 위해 고모 집에 가 있었기 때문에 아마도 저녁은 애슐리와 아테나가 단둘이 먹어야 할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저녁 준비를 마친 애슐리가 아테나를 불렀죠. 그런데 아이는 대답이 없었습니다. 집 주변을 둘러봤지만 아테나는 보이지 않았죠. 종종 고모 집 근처에서 아이들이 모여놀기도 했기 때문에 혹시 거기에 갔나 싶어 전화를 해봤지만 오늘은 아테나가 오지 않았다는 대답을 들었습니다. 아니, 겨우 7살짜리 꼬맹이가 대체 어디에 숨은 걸까? 이때까지만 해도 애슐리는 그저 해프닝 정도로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도 아이는 나타날 생각을 하지 않았죠. 결국 사태의 심각성을 느낀 애슐리가 6시 50분 이를 경찰에 신고합니다. 이날은 특히 영하로 기온이 떨어졌던 추운 날씨였기 때문에 출동했던 경찰들은 아이를 빨리 찾아야겠다는 생각뿐이었다고 하죠. 아이를 찾기 위해 헬기와 드론을 띄워 열화상 카메라로 수색도 해봤지만 끝내 아이는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다음날 아침, 지역에는 아테나에 대한 엠버 경보가 발송됐습니다. 넓은 부지를 탐색하기 위해 말, 수색견, 오토바이가 동원됐고 경찰들과 수색대, 주민들, 자원봉사자들까지 3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모여 간절한 마음으로 아테나를 찾기 시작했죠. 하지만 안타깝게도 아이를 찾을 수는 없었습니다. 다만 한 가지 특이점이 있었는데요. 수색견들을 이용해 아테나의 냄새를 추적했을 때 아이의 흔적이 집 주변을 맴돌다 인근 도로 쪽에서 끊어져 버렸다는 것이었죠. 경찰은 아테나가 납치를 당해 차에 태워져 갔을지 모른다는 생각으로 집 주변 도로를 통제한 후
어제 통행한 차량들을 역추적해보기로 합니다. 그러다 수사관 한 명이 가족들이 살지 않는 큰 집, 그러니까 현재 리모델링 중인 그 건물 입구 쪽에서 파란색 페덱스 택배 상자를 발견하게 됐죠. 운송 조회 결과 택배는 아테나가 사라진 어제 오후 4시 44분 배송이 완료된 상품이었습니다. 아테나가 스쿨버스를 타고 집으로 돌아온 시간은 4시 15분쯤이었고 애슐리는 이때까지만 해도 아이를 봤다고 했죠. 그러나 그녀는 택배가 온지도 전혀 몰랐고 택배 기사를 본 적도 없다고 말했습니다. 경찰은 택배 기사가 아이를 본 목격자일 수도 아이를 납치한 범인일 수도 있다는 판단하에 페덱스에 협조를 요청했죠. 그리고 페덱스 측에선 흔쾌히 협조에 응했습니다. 택배 기사는 28살의 테너라는 남성이었습니다. 그리고 전산상 기록된 그의 어제 동선에는 조금 이상한 부분이 있었는데요. 4시 44분 아테나의 집에 택배를 배송하고 이후 다른 물건을 배달한 기록이 전혀 없었다는 점이었습니다. 그는 대체 배송 업무도 멈춘 채 무엇을 했던 걸까요? 다행히도 모든 페덱스 트럭은 GPS 동선 기록과 블랙박스 영상이 일정 시간마다 서버로 전송되는 시스템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바로 확인이 가능했죠. 그리고 확인된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참고로 이번 사건과 관련된 블랙박스 영상들 중 비공개된 부분은 법정 증언과 공개된 스틸컷으로 대체하였습니다. 영상에 표기된 시간은 국제표준시간 GMT0가 기준이기 때문에 텍사스 현지 시간과는 6시간의 시차가 있습니다. Now let's move to November 30th. On November 30th, when did you observe him covering up the camera, front-facing camera on November 30th? Approximately 4:09 p.m. on November 30th, which would have been the abduction day. I observed him cover the camera. Front-facing camera. Correct, yes, sir. 오후 4시 9분 운전을 하던 테너가 차량 전방을 촬영하는 카메라를 포스트잇으로 가립니다. 1시간 30분 뒤 차량 내부 블랙박스를 통해 아테나가 트럭 옆을 스쳐 지나가는 장면이 찍혔죠. 그리고 아테나는 실종된 것이었습니다. 영상을 확인한 경찰들은 테너를 납치범으로 확신하고 GPS를 통해 그를 추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사건이 발생한 지 이틀째 미리 파악한 테너의 배송 동선에 대기하고 있던 경찰들이 그를 긴급 체포했습니다. 취조실에서 경찰이 그날의 상황에 대해 물었습니다. 그리고 테너는 아테나의 집에 택배를 배송한 뒤 후진으로 나가려는데 실수로 아이를 쳤다고 말했죠. 아이가 크게 울자 너무 당황해서 일단 차에 태웠다고 말입니다. She seemed like she wasn't too incredibly hurt, but it was a panic. And I didn't know what to do. My main fear was I could lose my job, lose my source of income, everything was on the line. I didn't know what to do. 아이를 진정시키려고 했지만 아이는 이 일을 아빠한테 말하겠다고 했고 그는 자신이 일자리를 잃게 될까봐 무서워 패닉에 빠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때 자신에게 지시하는 거부할 수 없는 어떤 목소리가 들렸다고 하죠. 아이를 납치하고 살해하라는 소리가 말입니다. 테너는 사실 자신 안에 제로라는 별개의 인격이 있고 모든 일은 이 제로가 한 짓이라 주장했습니다. 경찰들이 잠시 자리를 비웠을 때 혼자 남아있던 그가 일어나 보드에 뭔가를 쓰기 시작합니다. 그가 저를 해치려고 해요. 제발 도와주세요. 라는 문구였죠. 잠시 후 취조실로 돌아온 경찰이 보드에 적힌 내용을 보게 됩니다. 왜 그렇게 적었냐는 질문에 너무 많은 걸 말하면 자신은 죽게 될 거라고 답했죠. If I say too much, I'm going to die. Why do you say that? Zero's gonna hurt me. Who? Zero's gonna hurt me. Zero? 다른 인격체인 제로가 자신을 죽일지 모른다고 말입니다. 신문이 계속되고 경찰이 그를 달래며 그래도 아이를 찾아야 하지 않겠냐고 설득했죠. 그러자 한순간 테너가 갑자기 고개를 까딱이고 눈동자를 뒤로 뒤집더니
나는 테너가 아니고 제로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 모든 게 사실이라면 정말 어질어질한 상황이었습니다. 자칭 제로라는 인격이 말하길 아이가 자꾸 울면서 아빠한테 말하겠다고 하니까 직장을 잃을까봐 두려워서 아이를 죽여야겠다고 결심했다. 원래 목을 부러뜨려 죽이려고 했는데 뜻대로 되지 않아 목을 졸라 살해했다고 했죠. I just tossed her in. Like, I couldn't just keep running around with the kid in the back like that. I just tossed her in the bush or whatever you want to call it. 그리곤 죽은 아이를 계속 트럭에 싣고 다닐 순 없으니 대나무 숲의 덤불에 그냥 던졌다고 말했습니다. You sure she was not alive at that time? I was relatively sure. Okay. I mean, I didn't check her heartbeat or anything, but I'm relatively sure that she wasn't alive. I didn't want to know what was. I was hearing updates about this constantly. I tried to make it to where somebody would find her. 유기 당시 아이가 살아있었는지를 물어보자 이렇게 애매모호한 대답들을 할 뿐이었습니다. 경찰들은 제로를 설득해 그가 아테나의 시신을 유기했다고 말한 대나무 숲을 알아내기 위해 애썼지만 그는 그냥 가던 길에 숲이 보여 차를 세운 거라 정확히 어딘지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경찰들은 포기하지 않았고 지도까지 보여주며 그의 동선을 파악하려 애썼죠. 그리고 겨우 대략적인 위치를 특정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찾아간 대나무 숲. 안타깝게도 당시 담당 경찰은 그곳에 도착하자마자 여기가 아니구나 하고 직감했죠. 아이를 던져 유기할 만한 장소로는 전혀 보이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경찰들은 여전히 포기할 생각이 없었죠. 경찰들은 몇 시간을 테너의 말을 경청하고 또 맞춰주면서 이 남자와의 신뢰관계 형성을 위해 노력했습니다. 모든 건 아테나의 위치를 찾기 위해서였죠. 참고로 이때 테너의 GPS 동선 데이터가 다 있음에도 경찰들이 이렇게나 공을 들였던 이유는요. 차량의 동선 데이터가 있다고 해도 차량의 모든 반경을 일일이 수색하는 것보단 자백을 받아내는 게 훨씬 빨랐기 때문입니다. 어쨌든 함께 있는 시간이 늘어남에 따라 또 다른 인격인 제로를 불러내는 것도 생각보다 수월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경찰이 나는 제로랑 이야기를 좀 나누고 싶은데 라고 하면 그가 고개를 옆으로 기울이고 눈을 뒤집어 까죠. 그럼 제로가 툭 하고 튀어나왔습니다. 마치 스위치를 누르듯 말입니다. Zero, I need you. Talk to me. I know Tanner didn't sexually assault this girl. I know Tanner didn't hurt this girl, but I know you did. Did you sexually assault this little girl? No, Did you kill this little girl? Zero. I wouldn't do it. 결국 자칭 제로라는 이 인격은 사실 대나무 숲이 아니라 보보 크로싱 다리 위에서 물로 아이를 던졌다고 털어놨죠. When I first walked up to the edge of the creek, he told me she's right there. That's where I put her. And based on the water visibility, it was dark. I had a flashlight. I angled the flashlight at different angles, and I was able to see her nude body buoyant beneath the water. 그리고 찾아간 그곳에는 물속에 나체인 채로 유기된 아테나가 있었습니다. Hold on. Hey, Zero. Very important. What items of her did you take to Tanner's house? Did you take any of her clothes or anything to your house, to Tanner's house? You didn't take anything over there? Oh no, I was throwing clothes all over the highway. You were throwing clothes all over the highway? Maybe. Are you saying you stripped her naked to throw her clothes out the window on the highway? Is that what you're saying? That was funny. You thought it was funny? You take all her clothes off of her? Shirt, pants, panties, everything? I left the panties on. Left the panties on? So did Tanner take any of the clothes home, you think? Maybe a little bitch, but he's not serious. I think 나체로 버려진 아이의 참혹한 모습에 화가 난 경찰들은 인격체 제로에게 대체 아이의 옷가지들을 어떻게 한 건지 묻습니다. 그리고 그는 변태처럼 아이의 속옷이 마음에 들었었다고 말하며 옷가지들을 여기저기 그냥 버렸다고 횡설수설하죠. 그게 재밌을 것 같았기 때문이라고도 말합니다.
혹시 옷가지들을 테너가 집에 가져갔을 거라고 생각하냐는 질문에는 테너는 그 정도로 멍청하진 않다고 대답했습니다. Did you take anything from her? And you didn't talk, because I asked you earlier, I said, did you take any of her clothes? Did you take anything from her? Not that I can think of. I mean, I might have found a sock on the thing, but I just kind of threw it out. 시신을 찾기 전 제로가 아닌 테너와의 신문 내용입니다. 경찰들은 이미 아이의 옷가지를 챙겼는지 물었던 적이 있고 그는 없다고 했죠. 차에서 양말 한 짝을 본 것 같은데 그냥 버렸다, 잘 기억나지 않는다 라는 식으로 이야기했고 말입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그의 집을 수색했을 때 경찰은 그 내다 버렸다던 양말 한 짝을 찾게 됩니다. 그뿐만이 아니었죠. 아이의 바지와 속옷까지 모두 그의 집 주변에 던져져 있었습니다. 다만 아이의 셔츠는 끝내 찾아내지 못했다고 하더군요. 재판 당시 블랙박스 영상을 증거로 제출하며 검사는 다음과 같은 말로 호소했습니다. You're going to hear what a 250-pound man can do to a 67-pound child. And when I say it's horrible, I mean it. I've been doing this 25 years, and I promise you, buckle up. It's an hour. It's not 5 minutes. It's an hour. And it's not just one time that he's trying to kill her. It's over, over, and over again. You can hear the banging in the truck. 113kg 거구의 성인 남성이 겨우 30kg 체구의 7살 여자 아이에게 저지른 짓이 얼마나 잔인했었는지를 말입니다. 실제로 해당 블랙박스가 재생되기 전에 재판장의 모든 실시간 송출은 중단됐고요. 이 영상은 대중에게 따로 공개되지도 않았습니다. 아이와 납치범의 대화 내용이 텍스트로만 공개되어 있죠. 당시 방청객에게는 나갈 수 있는 시간까지 주어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1시간의 재생 시간이 끝난 뒤 배심원들은 모두 경악을 금치 못했고 안타까운 마음에 눈물을 흘리는 사람까지 있었다고 하죠. 텍스트 형식으로 공개된 블랙박스에 녹화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저를 어디로 데려가는 거예요? 어디든 갈 수 있지. 인적이 드문 곳으로 운전해간 테너는 화물칸과 연결된 문을 닫고 안으로 들어가 기다리고 있던 아테나와 마주했습니다. 먼저 아이에게 나이와 이름을 물었죠. 그러더니 너 예쁘네 라고 말하며 상의를 벗으라고 요구합니다. 아테나가 엄마는 그런 건 하지 말라고 했다며 거절했지만 테너는 강압적인 태도로 아이를 협박했습니다. 소리 지르지 마. 안 그러면 때릴 거야. 괜찮아. 널 해치려는 게 아니야. 그리고 아테나가 울기 시작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납치범이에요? 싫다고요. 엄마한테 갈래요. 엄마한테요. 이어서 무려 약 1시간에 가까운 시간 동안 아이의 비명과 울음소리가 들렸고 이어 3번의 커다란 쿵쾅거리는 충격음이 들렸습니다. 경찰들은 이때 테너가 무언가로 아테나의 머리를 내려쳤을 거라 예상했죠. 아이의 흐느껴 우는 소리와 신음소리가 들렸고 곧이어 아이의 숨 넘어가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아테나의 부검 결과 아이의 머리에는 둔기에 의한 외상이 확인됐고 사인은 목졸림에 의한 질식사로 밝혀졌습니다. 그리고 아테나의 얼굴에는 무언가에 눌린 자국들이 있었는데요. 택배 차량 화물칸 바닥 무늬와 테너가 신고 있던 신발 밑창 무늬였죠. 정말 화가 나는 건 그 어린 여자아이에게 성폭행까지 했다는 점이었습니다. 테너가 아이를 납치하여 폭행하고 살해한 후 강에 유기하는 데까지 총 걸린 시간은 겨우 1시간이 조금 넘었지만요. 아테나에게 이 1시간은 너무나 고통스럽고 끝나지 않는 지옥 같은 시간이 아니었을까요? 테너는 아이의 유기까지 마친 뒤 트럭으로 돌아와 카메라를 가린 포스트잇을 떼어내기 전에 화물칸으로 들어가 기침과 헛구역질을 하는 듯한 소리를 한참 냅니다. 아이가 죽어가며 했던 구토를 자신이 한 것처럼 꾸미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리고 포스트잇을 떼어내고는 태연하게 운전을 하며 담배를 피웠죠. 화물칸에는 여전히 아테나를 살해한 흔적이 남았기 때문에 청소를 해야 했습니다.
그는 휴게소에 들러 청소용품을 빌려서 트럭을 청소했죠. 그리고 회사에 전화해 담당자에게는 자신이 속이 좋지 않아 차에 구토를 했고 그래서 오늘 배송을 완료하지 못했다는 거짓말을 합니다. 지금은 많이 괜찮아졌고 내일 배송을 마무리하겠다 말했죠. 마지막으로 퇴근 전 유유히 자신의 배낭에 아테나의 옷들을 챙겨 넣었습니다. 원래 페덱스의 화물 트럭에는 4개의 캠이 설치되어 있다고 합니다. 운전석 쪽 실내에 차량 전방과 후방, 그리고 화물칸 내부까지 말이죠. 하지만 테너가 운전했던 트럭이 하필 차량 후방, 화물칸 내부 캠이 고장나 녹화가 되지 않는 차량이었는데 이를 두고 그가 일부러 그 차량을 배정받으려 했던 건 아니냐라는 여론이 있었습니다. 정확히 사실이라고 밝혀진 내용은 아니지만요. 추가적으로 담당자와 통화했을 때 차에 자신이 구토를 한 관계로 다른 택배기사에게 피해를 줄 수 없으니 이 차량을 며칠간 내가 더 운전하겠다고 말하기도 했다는군요. 아마도 시간을 두고 범죄의 흔적을 철저히 지우려 했던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테너는 뻔뻔하게도 어제 다 배달하지 못한 물건들을 싣고 아테나의 동네로 향했습니다. 범인은 꼭 다시 현장에 나타난다는 모 프로파일러의 유명한 말이 있듯 그는 현장을 다시 확인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아테나의 집 인근은 경찰에 의해 통제되고 있었죠. 그는 아테나를 찾기 위해 모인 주차된 차들과 수색대, 봉사자들에게 태연히 클락션을 울리며 길을 비켜달라고 소리를 지릅니다. Hey, can you tell them I need to get through? There's like people in a vehicle in the way. Huh? No, like that's the only way out. I have more packages to deliver. That's the only way out. There's like more packages I need to deliver. You can pull up and try to ask them to get through, but there's been a kidnapping. So it's all blocked off. So you'll have to just pull up and ask them if they'll let you through, but there's a 7-year-old ticket. You serious? How are you serious? 아무 일도 모른다는 듯 업무차 찾아온 것처럼 행동하며 상황을 파악하려고 했죠. 아이가 실종되어 찾고 있다는 봉사자의 얘기를 듣고 놀란 척 연기하는 모습이 보이시나요? 정말 뻔뻔하고 무엇보다 죄책감이라고는 전혀 느껴지지 않는 모습입니다. 경찰들은 추가로 테너의 그동안의 블랙박스 녹화본들을 확인했고 심지어 그가 수시로 블랙박스를 포스트잇으로 가려왔다는 사실을 알게 됐죠. 아테나를 납치하기 직전에 했던 것처럼 말입니다. 아테나를 납치하기 하루 전 여자아이들이 있는 어느 집으로 배달 가는 길에 그가 블랙박스를 포스트잇으로 가리는 모습입니다. 천만다행으로 택배가 온 걸 본 아이들의 아빠가 집 밖으로 나왔고 테너는 살짝 당황하는 듯하지만 이내 아무렇지 않은 척 택배를 내려줬죠. 이쪽 동네에 배송을 다니면서 어린 여자아이같이 만만한 범죄의 대상이 사는 집들을 물색해 놓았던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안타깝게도 홀로 마당에 있던 아테나가 타겟이 되었던 것이고 말입니다. What'd you tell her? We're going on a ride. 2026년 4월 7일 테너가 아테나를 살해하고 4년 만에 첫 재판이 열렸습니다. 그는 이날 자신의 혐의, 1급 살인 및 납치를 모두 인정했죠. 그가 가석방이 없는 무기징역일지, 사형일지를 선고하기 위한 재판이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이 재판에서는 테너의 사건이 크게 알려지면서 폭로된 그의 여죄들 또한 밝혀지게 됐죠. 2013년과 2014년 그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는 제보자들이 나타났던 것입니다. 이 중에는 미성년자도 있었습니다. 피해자들은 모두 힘겨운 시간들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It's been very hard on me. I have felt guilt due to the fact that if I had reported, things may not have happened to other people. I felt guilt for not coming forward. I felt shame for not speaking up sooner. 모두 증인으로 참석해 그때 바로 경찰에 신고했더라면 아테나에게 이런 비극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라며 자책했죠. 결국 테너가 저지른 2건의 성폭행 혐의에 대해서도 추가로 기소가 이뤄졌지만
그는 이미 사형 선고 여부를 다투는 중형 재판을 받고 있었기 때문에 추가로 재판이 진행되진 않았습니다. 1차적으로 아테나 사건에서 해당 증언들이 증거로 사용되었고, 이 재판으로 테너가 최고형을 선고받게 되면서 추가 기소들은 취소가 됐기 때문이죠. 뿐만 아니라 테너의 사촌 남동생인 빌리 역시 재판 증언대에 올랐습니다. 자신이 10살 그리고 13살일 때 그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증언했죠. And in the car on the ride home, Tanner had mentioned he'd wondered what it would be like to kill somebody. 그러면서 그가 누군가를 죽이는 건 어떤 느낌일지 궁금하다 라는 말을 자주 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 증언은 증거로 받아들여지진 않았다고 하고요. 이유는 따로 확인되진 않습니다. 이번 사건에서 가장 큰 역할을 한 건 페덱스의 블랙박스 영상 시스템이었습니다. 트럭의 GPS 기록과 블랙박스 영상이 1분마다 자체 클라우드로 전송되는 게 아니었다면 범인을 이렇게 빨리 잡진 못했을 거라고 하죠. 페덱스 측은 운전 중 택배기사가 딴짓을 하거나 하는 일을 방지하고 차량의 사고, 물품 도난 등의 문제에 대비하고자 상시 녹화 및 업로드되는 시스템을 도입했다고 하더군요. 임의로 블랙박스의 전원을 끄거나 하면 바로 관리자에게 알림이 가기 때문에 전원을 끌 수도 없습니다. 그러니 테너도 카메라를 가리는 수준에서 사각지대를 최대한 이용하려 했겠죠. 범행을 저지른 다음날, 테너는 구글을 통해 다음 내용들을 검색한 것으로 확인됩니다. 파라다이스 소녀 아테나의 실종에 대한 소식들, 그리고 페덱스 트럭 카메라는 상시 녹화가 되는지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테너의 변호인단은 그가 자폐 스펙트럼을 앓고 있어 정상적인 판단이 불가능하다며 그의 심신미약을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여러 뇌 전문가들은 그의 상태를 종합적으로 봤을 때 장애 진단 기준에는 부합하지 않는다고 증언했죠. 더불어 범행을 실질적으로 저질렀다고 주장했던 제로라는 또 다른 인격 역시 법적 근거로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2026년 5월 5일, 배심원단의 만장일치로 테너에게는 결국 약물 주입 사형이 구형되었습니다. 자신의 모든 처지를 깨닫고 난 후 테너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Am I gonna go home at all? I'm gonna miss out on the best parts of my child's fucking life. Okay? This isn't one of those probation things. This is one of those I'm going away for a long time things, and I'm gonna miss out all of my fucking son's life. I would rather die. 집에 돌아갈 수 없다는 것, 또 아들의 삶에 함께하지 못하는 것에 큰 안타까움을 느끼고 차라리 죽는 게 낫다라고 말이죠. 크리스마스를 앞둔 겨우 7살의 어린 여자아이를 그렇게나 잔인하게 살해해놓고서 말입니다. 11월 30일, 테너가 아테나의 집으로 배송했던 그날의 택배는 새엄마 애슐리가 아이에게 크리스마스 선물로 주려고 샀던 바비 인형 세트였습니다. 아테나가 유기되었던 장소, 지역 주민들에게 보보 크로싱이라 불렸던 이곳은 이제 아이를 추모하기 위해 아테나 스트랜드 메모리얼이라는 정식 명칭으로 지도에 등록되었습니다.